먼저 전문가 6인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죠. 피로에는 그분이고 함 이분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권모 교수님 나오셨고 얼마 전에 무조건 오른다고 말도 안 되는 논리 했다가 8개월 정도 지나고 저희가 한번 봤더니 다 틀린 이야기 했던 그분. 그 다음에 여기 연구원. 여기는 건설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입니다. 무조건 오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요분 아주 집값 상승 어벤져스가 모였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다? 하락 아니고 조정량이다. 떨어진 걸 하락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를 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락이라고 하려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정도는 돼야 된다. 지금 외환위기랑 금융위기보다 위험하죠? 더 위험한 이유. 자, IMF 외환위기는 좀 많이 번지긴 했지만 전 세계적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미국이 무너졌다. 이런 건 아니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서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동남아, 동아시아,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번진 게 IMF 위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 위기가 아니니까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을 했죠.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줬을 뿐 그걸로 극복한 건 아니고 수출로 극복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다. 그랬을 때 얘는 뭘로 극복을 했느냐? 유동성으로 극복을 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미국의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은 유동성을 엄청나게 늘려놨다. 그런데요, 이번 위기 이름 붙인 건 아직 없죠? 왜냐면 위기가 다 끝나고 나서 거의 이름을 붙이니까. 그랬을 때 이번 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가 맞아요. 근데 뭘로 극복을 했어요? 이때 유동성. 근데 문제는요, 전 세계적 위기가 유동성으로 터졌죠. 뭘로 막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금리 상승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르게 올리고 있다. 그리고 그때는 중국인들이 미국 채권 매입하면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로 시중금리라도 안 오르게 억제가 됐지만 지금은 시중금리 역시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만 미쳤다고 기준금리 올리는데 시중금리 억제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느냐, 요거부터 보셔야 되겠죠. 자, 2020년 7월 기사입니다. 아까 이땡우 요분이 말씀하셨죠? 이번 대책은 취득, 보유, 매각을 모두 옥죄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다. 이때쯤 나온 정책이 뭐가 있었죠? 617, 710이었죠.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규제 정책이 발표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시장이 얼어붙어서 집값과 전세값이 모두 치솟을 것이다. 규제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또 여기 요 연구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택시장 여건이 다른데 이번 정부가 참여정부와 유사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집값이 요동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규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아까 같은 기사 보시면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분이죠?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는 등 정부가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중이고 취득세 완화 같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그래서 수요가 일어날지를 봐야 하는 상황. 즉 완화해서 집값이 오른다. 자, 그 다음에 이분도 뭐라 그래요? 주택시장 규제는 정부가 계속 완화하는 중. 하방 요인은 뭐 대표적으로 금리, 물가 이런 것들이 하방 요인이죠. DSR 규제 같은 경우도 하방 요인이고, 상승 요인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규제 완화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즉 규제 완화는 상승 요인이다.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도 상승 요인, 완화해도 상승 요인, 냅둬도 상승 요인이겠죠? 뭐라든 상승 요인이다. 그래놓고서 라이트하우스는 확증 편향을 하고 있대요. 확증 편향은 누가 하고 있냐?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규제 완화는 상방 요인이 맞다. 늘 말씀드렸어요. 상방 요인이 맞는데 문재인 정부 때 어땠어요? 규제 강화를 통해서 하방 요인을 만들었지만 세계적인 정세, 특히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그 이후에 코로나까지 터진 다음에 세계적인 정세가 하방 요인을 하는 규제를 넘어설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어때요? 규제 완화는 상방 요인이 맞는데 하방 요인이 너무 강력하다. 세계적인 긴축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 너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긴축이 강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하방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저렇게 말이 바뀌는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안 하고 그렇지 집값은 무조건 올라야지 듣고 싶은 얘기니까 무조건 옳은 말입니다 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 확증 편향이라고 하냐.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미친 집값 안 떨어지는 이유.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답이 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있는 답은 뭐예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다. 즉 공급의 법칙 아니에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죠. 상반기만 5% 이상 오른다.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21년도에 한 얘기죠. 8% 이상 오를 것이다. 전세가는 더 오를 것이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권 교수님께서. 그 다음에 고 교수님. 이제 집값 떨어지는데 틀리면 투자 자문으로 은근슬쩍 바꾸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수님으로 많이 나왔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은행 지점장이었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금리와 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야기했죠. 근데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 그래요? 권 교수님.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집값이 하락한다면 대세 하락이지만 일부 급매물 거래만 가지고 대세 하락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왜? 거래량이 적으니까 급매물 거래만 되는데 그게 대세 하락은 아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었죠.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 교수님도. 하락장으로 보기에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거래 절벽 상태에서 급매물로 거래되는 것들이 가격 지표를 끌어내리고 있어 하락장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2월은 거래가 더 안 될 때죠. 지금보다. 1000건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서 일부 거래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락장이 아니다. 그런데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왜 줄었을까요?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죠.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건 수요 공급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입주 아파트를 가지고 공급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공급은 매물이에요. 입주는 거기 추가 보너스고. 그런데 공급이 늘어났는데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건 수요가 감소했다는 소리죠. 근데 수요가 감소했는데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시던 그분들이 수요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서 하락장 아니고 조정장이다. 또 뭐라 그럴까요? 지금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이런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가구주 내 집 마련이 95년 걸린다. 평균적으로. 9년 전보다 38년이 더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 30대 미만인 가구의 저축 가능액은 연간 1,099만원. 그래서 경상소득에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뺐더니 저축 가능액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20대 가구주만 보지 말고 전반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2022년 1분기 경상소득 평균이 가구 소득이에요. 요것도 뻘 댓글 달아봐요. 저번에 2인 가구 3인 가구 해놨더니 뭐 맞벌이를 하면 2배로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뭐 서울 아파트는 9억이 적당하다 이딴 개소리에 달리는 댓글이 있었는데 가구예요. 가구 경상소득이 평균 월 470만원이다. 그럼 소비 지출이 250만원이고 비소비 지출이 90만원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월간 저축 가능해. 경상소득 빼기 소비 지출 빼기 비소비 지출 120만원 정도 되고 연간 곱하기 12라니까 1490만원. 즉 1500만원 정도의 저축이 가능하더라. 자, DSR 적용을 해봅시다. 아까 소득 얼마라고 그랬죠? 경상소득 473만 6,658원. 즉 473만 6,658원. 자, 요거를 곱하기 12를 해봅시다. 그럼 얼마 나오죠? 5,683만 9,896원 나오더라. 그러면요, 만원 단위로 끊으니까 여기 어차피 9니까 거의 뭐 연소득을 5,684만원으로 해보자. 그러면 DSR 40%를 맞추려면 대출이 얼마나 나온다? 4억 9,12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10년을 모아볼게요. 자, 연간 1,5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했죠? 10년을 곱해보면 얼마 나오죠? 1억 5천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연소득 5,684만원에 DSR 40% 적용하면 얼마가 되죠? 4억 9,120만원. 그런데 5억 잡아봅시다. 그래도 얼마예요? 합치면 6억 5천. 근데요, 보셔야 될 게 이 DSR을 아까 뭘로 했느냐? 600개월. 즉 50년 주담대로 했을 때 나오는 게 5억도 안 나온다. 50년 주담대로 했을 때 살 수 있는 집이 6억 5천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대출 원리금 상환액. 갑자기 원리금 상환액이 거의 190만원 정도가 생기죠. 그런데 아까 연간 1,500만원 모을 때 월간 얼마였어요? 120만원 조금 넘었었죠. 6억 5천 정도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집을 사게 되면요, 월간 손실이 납니다. 갑자기 비소비 지출이 19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저축 가능액이 124만원이었는데 갑자기 더 나가는 돈이 189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65만 3,849원. 비소비 지출에 원래 원리금 갚는 거 들어가는데 비소비 지출에서 그만큼 빼고 해야 되지 않냐. 비소비 지출에서 그만큼 빼고 하면요, 대출이 덜 나와요. 최대한 많이 받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0세에 취업해서 연소득 5,684만원 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10년 저축하고 50년 주담대를 갚아요. 다 갚으면 몇 세? 80세.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고 손실이 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받더라도 살 수 있는 가격이 6억 5천이다. 평균 정도가. 근데 평균 집값 얼마죠? 서울 평균 집값? 9억 10억? 정상적이에요?
당연히 수요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에는요 10년 모아서 1억 5천 모았다. 그러면은 LTV 내고 받아가지고 더 비싼 거 사면 되는데 지금은 DSR 때문에 되지가 않는다. 물려받은 돈 좀 있다. 그래서 해도 대출이 많이 빵빵하게 나오니까 됐는데 지금은 대출이 빵빵하게 나와서 DSR 40% 풀로 받아도 5억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수요가 생길 수가 있냐. 그래서 DSR 규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는 사람들 저런 계산 한 번이라도 해준 적 있어요? 가상의 현금 부자 만들어서, 가상의 고소득자 만들어서 고소득자들이 집을 살 것이다. 고소득자들이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집을 샀거나 살 메리트가 없어서 안 사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보다 더 올랐고 더 대출받기 힘든데 지금 와서 사느냐? 아니죠. 그러면 지금 와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 사요. 경제 공부를 안 하고서 무조건 집값은 오른다 이런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으니까 영끌해서 사는 거예요. 영끌해서 사봤자 6억 5천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집이 팔리느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빅스텝 치우지도 않았죠? 빅스텝 통화정책 카드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근데 8월 1일에 이야기 나왔는데 8월 2일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빅스텝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소비 지출 줄어들고 비소비 지출 줄어들죠. 그러면은 6억 5천도 못 사는 시기가 매달 6억 5천에서 더 깎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저것도요 되게 크게 계산한 거예요. 10년 동안 연봉이 올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금 평균으로 10년 전에도 지금처럼 연봉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돈을 모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 어떻게 단기 조정장이에요 이게? 평균 10억에서 평균 6억 5천까지 떨어지면 단기 조정장이에요? 그렇지 않고선 수요가 생길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 내년에 인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내년에 인하하면 무슨 상황이냐? 자, 내년에 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월 말고 여는 총재들이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올해도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거 대차 대조표 돈 얼마나 풀었냐 이건데, 요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돈을 풀었죠. 그리고 유로존 터지면서 더 풀었죠. 줄였어요. 생겨난 게 이제 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긴축을 어디까지 했어야 되냐, 요때보다 더 적진 않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정도까지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미중무역전쟁 터졌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더 풀었죠. 그래서 최소 긴축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까지 최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절반 정도를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유동성이. 그리고 이때는 위기 터졌다, 유동성 풀어야지. 위기 터졌다, 유동성 다시 풀어야지. 지금 위기가 유동성 위기인데요. 인플레이션 위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게요? 요것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냐? 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돼야 금리 인하를 하느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진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는 터져줘야, 혹은 한 이 정도는 돼야지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요 내년에 금리 인하하면 집값 다시 오를 거야, 개소리고요. 코로나로 인한 거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왜? 코로나 사태만 끝나면 다시 경제가 제대로 되돌아올 거야. 그런데요 금리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터지게 된다 라고 하면요 차라리 금리 인상하는 게 더 나았겠더라 라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될 것이다.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하고 어떻게 됐어요? 결론, 하락 아닌 조정이다. 상승 아니면 하락이지 왜 조정이란 말을 만들어요? 상승 보합 하락 말고 왜 그 사이에 조정이란 말을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껴넣느냐. 떨어진 건 하락이에요. 인정을 하기 싫은 거지.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금방 조정이고 금방 다시 오를 이유들은요, 본인들이 예전에 오른 이유를 반대로 했는데 이제 오를 이유라고 말하고 있다. 즉 말의 일관성이 너무나도 없다. 하지만 지금 보면 수요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야만 하고, 만약에 금리가 오르지 않는다, 금리가 내린다, 이거는 경제 위기다. 지금 정도의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급의 커다란 경제 위기가 와야지 금리가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보셨을 때 조정일까요? 하락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답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